가만히 보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 어서 굴러들어온 뼈다귀 같은 네덜란드 애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야, 여기 중국 땅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대만의 역사를 살펴볼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대만은 섬나라라는 거예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섬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육지 본토와는 떨어져서 고립된 생활을 할 수도 있죠. 반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외부로부터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보통 섬나라는 외부의 선진 문물이나 선진 기술이 들어올 때 충격을 받아서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교류도 하지만 침략도 당하고 따라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주민이 앞선 문물과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또 섞이겠죠? 그럼 살다 보면 또 원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주민이 또 들어와요. 그럼 또 섞이겠죠. 그래서 대만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본토와의 관계,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원주민 세력 그리고 이주민 세력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대만은 일단 섬나라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가보시죠. 맨 처음 중국 역사 기록에서 대만이 언급된 부분은 삼국시대 이전이에요. 이때 이주라고 불렀거든요. 이자는 오랑캐의 이자죠. 한반도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동이족,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대만도 역시 본토 입장에서 볼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랑캐 마을이란 뜻의 이주라고 부른 거죠. 이 이주가 중국 역사에서 맨 처음 기록에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위초고 삼국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삼국시대 중에 오나라를 통치하던 왕 송권이 있었잖아요. 이 삼국시대다 보니까 워낙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전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지죠. 전장에도 나가서 많이 죽고 기근이 들어서 또 죽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송권이 이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디서 이주 노동자나 용병을 들여와야겠는데 어디 없나 보다가 이 멀리 떨어진 대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인력을 충원해 오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송권이 제갈직이라는 부하에게 1만 명의 병사를 줘서 야, 대만에 가서 인력 좀 보충 좀 해와라 라고 합니다. 제갈직이 배를 타고 대만으로 들어가서 인력 보충을 성공해요. 1000명을 데려와요. 10,000명 데려가서 1000명 데려오는 거 수익률 10%. 오, 상당히 짭짤해. 근데 문제는 오다가 태풍을 만나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8,000명이 죽어요. 1,000명 데려오고 8,000명이 죽어요. 거의 한 마이너스 7, 80% 수익률? 사람을 수익률로 따지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거의 손해를 보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국시대 송권이 나온 이 이후로 대만은 당분간 역사 기록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한동안 잊혀집니다. 근데 대만에서 자기들끼리 잘 살고는 있었어요. 나름 다두왕국이라고 해서 거의 한 8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왕국을 만들고 지들끼리 잘 살고 있었거든요. 사실 다두왕국은 뭐 현대적인 의미에서 국가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원주민 부족 연합체, 부족 국가 정도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다두왕국이 생긴 연도, 멸망한 연도가 아주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다두왕국 시대에 대만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원주민 세력이. 이 원주민 세력이 평화가 깨진 것은 언제? 외부인이 들어오면 그 평화가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부인은 놀랍게도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는 당시 해외로 엄청나게 팽창을 하던 전 지구적인 무역국가로 발돋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가만 보니까 원래 유럽 사람들은 이 내륙으로 항상 아시아와 무역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가운데 이슬람이 틀어막으면서 육로로는 아시아로 갈 수 없게 되었고 해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네덜란드는 바닷가에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 이점을 아주 잘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당시 인도, 중국하고 무역을 하려고 쭉 이렇게 아시아로 가다 보니까 너무 멀어. 너무 머니까 교두보를 좀 확보해야겠어요. 교두보를 확보를 해놓고 중국과 무역을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어. 근데 중국 바로 앞에 가서 보니까 섬이 있네? 게다가 뭐 멀쩡한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야. 뭐 부족국가 이렇게 우가우가 하면서 있어. 그러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이 대만 이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서 교두보로 삼고 중국과 무역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도자기 비단 무역을 위해서 대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가 차지한 땅은 대만의 남쪽이었어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자주색 부분이 네덜란드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리고
북쪽에는 스페인 왕국이 있었거든요. 스페인은 이미 그 남쪽의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만을 교두보로 한 발짝 더 나간 상황이었죠. 그리고 가운데 주황색이 다두 왕국이 있었는데 네덜란드가 1624년에 다두 왕국을 요만큼 물어내서 거의 조만큼만 남기고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인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식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네덜란드 식민 지배 시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다른 외부인이 대만으로 오기 전까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동안 평화가 유지되나 싶더니 중국 본토에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청나라예요. 당시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해가는 시기였어요.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팽창하는. 청나라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만주 지역이 발원지잖아요. 만주 지역에서 쳐들어와서 남쪽으로 이렇게 명나라를 계속 몰아냅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처음에 이 중국 본토를 다 갖고 있었다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남명 정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남쪽의 일부 세력만 겨우 갖고 있는 껍데기 정권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그 남명 정권도 시간 문제지 청나라에 곧 멸망할 수준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청나라가 북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주민들, 난민들이 남쪽으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도망간 난민들이 일부는 어디로 가요? 바다를 건너서 대만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청나라에 가만히 있다가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든가 도망을 가자. 그래서 대만에 엄청난 수의 난민들이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만에 들어온 엄청난 수의 난민들이 세력이 크잖아요. 쪽수가 많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랑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 어서 굴러 들어온 뼈다귀 같은 네덜란드 애들이 여기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말도 안 되는데? 야, 여기 그래도 중국 땅 아니야? 왜 네덜란드 얘네들이 여기 있어? 그 전까지 대만은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대만이 자기들 땅 같은 거야. 그래서 네덜란드 세력을 물리치자 하고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1652년에 봉기가 일어나서 네덜란드 세력이 크게 축소되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네덜란드 지배를 완전 원펀치로 끝내는 사건이 바로 정성공의 대만 침략입니다. 이 정성공이라는 인물은 대만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반청복명, 즉 청나라에 반대하고 명나라를 복원하자라는 기치를 든 사람이었죠. 이 정성공은 대만의 장보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정지룡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정지룡은 해적 출신이에요. 해적 출신의 밀수꾼이에요. 온갖 진짜 더러운 일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명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명나라의 대외 정책의 주요 기조는 뭐냐면 해금 정책이잖아요.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해외로 진출하거나 무역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일체 못하게 그냥 해안선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다 막았는데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나요? 이 동남아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밀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밀무역 장사꾼은 언제나 있었죠. 이 정지룡이 그 중에서 밀무역의 대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지룡이 정부 말을 안 듣고 단속 관원에게도 돈을 많이 먹였겠죠. 먹이면서 몰래 밀무역을 해서 떼돈을 벌게 됩니다. 이 떼돈을 벌게 돼서 재벌이 돼요. 이 돈을 버니까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하잖아요. 명예가 필요하니까 난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명예를 사면 되지 뭐. 그래서 관직을 사버려요. 그래서 명예를 갖게 되죠. 근데 뭔가 한쪽이 허한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관직을 샀는데 아무래도 내 출신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정지룡이 당시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정성공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만은 내가 가진 이 괄시와 멸시를 겪지 않게 해주겠다 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태학에 유학을 보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옛날에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내 자식은 교육 잘 받아야지 하면서 서울로 유학 보내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태학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명나라의 정통 교육 코스를 밟은 거잖아요. 성리학부터 유교 사상부터 해서 명나라 교육을 온전하게 받고 따라서 정성공은 이 교육을 받은 시절부터 명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각별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밀려서 명나라가 거의 망해서 남명 정권으로 거의 명맥을 유지할 때 하더라도 그 시절에도 역시 정성공은 명나라에 충성합니다. 근데 청나라 세력이 남쪽으로 계속 이렇게 진격을 해오잖아요. 정성공 입장에서도 더 이상 명나라를 지키기 힘들겠다. 그래서 후위를 도모하자
해서 대만으로 침략하게 됩니다. 대만에 내 근거지를 만들고 내 세력을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청나라로 쳐들어가서 명나라를 복원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남쪽을 먼저 침략하게 되는데 네덜란드의 지배 세력이 한번 약해진 후라 하더라도 네덜란드는 이 남쪽에 있는 젤란디아 요새를 부근으로 아주 굳건하게 핵심 요충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교두보를 확보해 중국과의 교역에 힘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이 젤란디아 요새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인공적으로도 아주 요새화된 도시였어요. 당시 바다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당시 인공적으로 만든 성이 1층, 2층, 3층 각 층마다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시 서양의 최신 기술로 무장한 최신 화포가 배치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이 요새를 공격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성공 입장에서는 요새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요충지를 점령해야지 대만을 온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서 이 젤란디아 요새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손해를 치르긴 했지만 결국 이 요새가 함락되고 말아요. 그리고 네덜란드 세력을 퇴출시키죠. 네덜란드는 당시 본국과의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별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이 수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는 분명하죠. 반면 북쪽의 스페인은 가까운 필리핀 식민지로부터 지원을 받기 그래도 용이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성공은 일단 남쪽의 네덜란드 식민지 부분을 온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청나라로 쳐들어가서 청나라를 다시 무찌르고 명나라를 복원시키자라는 계획에 착수하게 되죠.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진 않겠죠. 세월이 지나고 정성공이 죽게 됩니다. 정성공이 죽게 되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알터니가 빠진 느낌이에요. 이 귀찮은 애가 죽으니까. 게다가 대만에 있던 정성공의 세력도 약해지죠. 곧 반청복명 운동은 더 이상 힘을 잃게 되고 오히려 청나라가 대만으로 쳐들어와서 대만을 통째로 먹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이제 대만은 청나라의 식민지 또는 청나라의 일부가 되어가는 시기예요. 대만 입장에서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평화가 쭉 가다가 또 변화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외부인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쪽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일 수도 있죠. 원래는 청나라가 대만을 점령하던 시기였는데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청나라가 다른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시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에게 강한 원투펀치를 매긴 사건, 바로 아편전쟁이죠. 이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여기저기 뜯기고 쥐어 터지고 찢어지게 되죠. 1차,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텐진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텐진조약을 보게 되면 대만을 개항하라는 요구가 있게 됩니다. 서양 입장에서 볼 때 네덜란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교두보로 삼기 딱 괜찮은 땅이 대만인 거예요. 그래서 대만을 개항하라고 하는데 말이 좋아서 개항이지 사실상 개항하면 취해법권을 거의 허용해 줘야 됐기 때문에 개항을 하라는 거는 한 절반쯤 식민지로 이미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나마 이때까지는 절반쯤 식민지였는데 아예 식민지로 전락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바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때 대만이 일본에 할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그냥 뜯기는 거예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 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이잖아요.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게 엄청 후드려 맞습니다. 물론 조선이 제일 박살을 나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일본에게 졌으니까 일본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을 내놓아라.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만을 내놓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만은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는 시절이 되는 거예요.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여러 흔적들이 남아있죠. 일본에는 제국대학을 9군데 세웠거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서울 경성제국대학이잖아요. 지금 국립서울대로 변했죠. 대만에도 역시 대북제국대학이란 걸 하나 세웁니다. 그것이 지금의 국립타이완대학교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제강점기 시절을 쭉 보내게 됩니다. 언제까지? 일제가 망하고 다른 외부인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과 함께 끝났어요. 이제 대만은 다시 중국 땅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중국 땅은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한 명 완전히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공내전이 있었어요.
마오쩌둥하고 장제스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마오쩌둥은 어디? 공산당. 장제스는 국민당.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누가 이겨요?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이기잖아요. 그럼 장제스의 국민당은 졌으니까 도망가야죠. 그때 대만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이주민들이 본토에서 대만으로 오면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유입된 외부인은 장제스의 국민당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원래 있던, 대만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원주민, 민진당 쪽을 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국민당 사람들은 원래 공산당이랑 싸우다가 져서 대만으로 쫓겨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은 너무 싫어. 완전 반공의식에 똘똘똘똘 뭉쳐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을 너무 싫어하는 장제스를 기준으로 너무 싫어했는데 가만히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국민당 애들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조만한 대만에서 더 이상 반공의 기치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거예요. 땅덩어리가 워낙 좁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해야겠어. 근데 경제 발전을 하려면 자기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외로 무역을 통해서 또는 교역을 통해서 진출을 해야 돼요. 가장 큰 시장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국이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적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어랑 문화도 비슷한 사람들이고 협력을 통해서 얻을 게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당 정권이 장제스도 죽고 그 아들 장진거도 죽어요. 그래서 이 반공의식이 점차 흐릿하게 되죠. 예전에는 이념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논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대만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국민당이 공산당과 굉장히 척을 지면서 반공의식을 강했는데 지금은 국민당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꽤 괜찮은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 원주민이었던 민진당 지지 세력은 우리는 중국과 대만은 원래 다른 나라였어. 간섭하지만 우리는 원래 따로 살았던 사람이고 따로따로가 편해. 라고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국민당 총통이 집권했다 또는 민진당 총통이 집권했다라고 보면 이런 배경을 두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상으로 짧게 살펴보는 대만의 역사였습니다.